자, 그러면은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주제는요. 일단은 오늘 좀 급하게 또 하나 또 만들어서 왔어요. 그래서 보통 1억 원으로 우리가 월배당 ETF를 좀 적절히 잘 활용해서 일반 계좌 운용했을 때랑 연금 계좌 운용했을 때, 그리고 ISA 계좌에서 운용했을 때 실제로 어느 정도까지 세금이 발생되는지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 1억 원을 운용하게 되면 보통 이제 만기가 도래하면 세금을 떼겠죠. 얼마를 떼울까요? 세금, 이자소득세 15.4%, 그죠? 뭐 14%에 뭐 또 10%가 또 붙어서 15.4를 뗍니다. 자, 그러면 그냥 뭐 대략적으로 만약에 일반 주식 계좌에서 우리가 월배당 ETF를 활용을 하면 요새 한 월 1% 배당 주는 상품이 널렸어요, 지금은. 그래서 실제로 일반 주식 계좌에서 1억 원 납입하고 그리고 나서 월 1% 정도 배당받으면 연간 1,200만 원 배당이 생겨요. 자, 그리고 나서 그때의 세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금이 무려 184만 8천 원. 이 정도로 세금이 나갑니다. 1년 단위로 하면 1,200만 원의 그 배당 소득이 생기니까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억 원에 대한 1,200만 원 배당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이때 이제 영향받는 세금들이 뭐가 있냐면 첫 번째로는 건강보험료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돼서도 약간의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자, 그러면 이 건강보험료는 일단 직장 가입자의 경우는 회사 다니잖아요. 혹시 집에 건강보험료 고지서가 날라오던가요, 새롭게? 보통 날라오게 되면 이때는 보수 이외의 소득이 얼마냐면 2천만 원 넘어갔을 때. 자, 그러면 보수 이외의 소득에는 당연히 금융소득 안도 포함되겠죠. 자, 그러면 연간 1,2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다행히 회사 다니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연간 2천만 원이 기준소득이기 때문에 이때는 건강보험료에는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나중에 퇴직을 하시게 되면 직장가입자에서 어디로 전환될까요?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면 그때는 기준점이 조금 달라져요. 기준점이 연간 얼마로 바뀌냐면 금융소득 기준으로 1천만 원 기준으로 바뀝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1,200만 원의 만약 배당 소득이 발생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지역 가입자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때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세금을 묻는 게 아니라 이 1,000만 원 넘어간 금액 전체 다 합산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1,200만 원이면 1,200만 원에 연간 7.09%가 건강보험료율이에요, 지금. 그만큼의 세금이 더 추가적으로 붙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보험료와 관련된 부분들은 회사 다닐 때는 크게 관심이 없다가 이 퇴직을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많은 관심을 갖게 되시고요. 그리고 일반 계좌에서 많이들 이제 금융자산들 운용하게 되면 이 세금적인 부분에 좀 노출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일단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 그래서 이자 배당이 2천만 원 초과됐을 경우에는 다른 소득 싹 다 합쳐다가 다시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또 한 번 해야 되는 이러한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 안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뭐 배당받는 것들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때는 많은 세금에 좀 노출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당소득세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건강보험료와 그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돼서 각각의 좀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꼭 첫 번째로 좀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일반 계좌에서 만약에 1억 원을 더 늘려서 2억 원을 운용하게 되면 이때는 연간 2,400만 원의 배당 소득이 발생될 수 있게 구조적으로 만들 수 있고요. 자, 이때는 이제 건강보험료가 과세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보수 이외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다행히도 전부가 아니라 초과분. 자, 그러면은 2천만 원 초과니까 400만 원이 초과됐겠죠. 그 초과분에 대해서 7.09%로 세금이 부과되면 한 28만 3천 원 정도가 이제 건보료로 추가로 나옵니다. 자, 매월은 아니고 근데 연 단위로 나온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일단 기준금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세부담이 많이 늘어난다고만 알고 계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한번 계산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일단 2천만 원까지는 14%, 15.4의 세금을 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초과분을 가지고 내가 다른 소득을 합산해서 내 소득세율로 이렇게 세율 곱한 다음에 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산출하는 방식이 일반적인 세금 계산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에 무조건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적용된다라고 해서 세금이 막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되려 환급세액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뭐 세금이 많이 늘어나면 세부담 늘어나겠지 이렇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실제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되니까 계산해서 어느 정도까지 세금이 발생될 수 있는지 여부들은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지역가입자로 전환됐을 경우에는 이제 세금이 막 늘어나게 돼요. 배당소득만 일단 369만 원 나가게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보험료가 무려 연간 170만 원.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한 10만 원 이상의 세금이 늘어나게 되는 구조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리고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마찬가지로 다 합산해서 2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내가 본래 가지고 있던 소득세율로 추가적인 세금이 또 과세될 수 있다는 점들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상당히 많은 목돈들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배당으로 전환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또 쿨하시게 세금 다 내면서 전환해가지고 실제로 뭐 배당도 받으시면서 그냥 세금 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뭘 걱정하냐면 세금에 대한 걱정하잖아요. 세금은 그냥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실제로 해서 정말 나에게 부담스러운 것들인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체크해 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실제로 계산해 보면 되고, 계산하는 계산기들은 그 카페 운영하고 있는 그 안에 다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하는 것도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실제로 계산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연금계좌 안에서 1억 원을 운용하게 되면 발생되는 이자 혹은 배당소득에는 세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자, 세금이 일단은 없습니다. 걔를 뭐라 그러냐면 과세 이연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따라서 뭐 배당소득세, 이자소득세 안 발생될 거고요.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돼서는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세금을 부담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근데 앞에 뭐라 그랬어요? 현재까지는 이라고 이름을 얘기를 했잖아요. 미래에는 부과가 될 수도 있어요. 사실 세법상에 세금을 부과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아마도 이제 부과는 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모두 연금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이자 배당은 결국에는 과세 이연이 되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고, 그다음에 건강보험료 산정할 때나 그다음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산정할 때도 합산되는 부분들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계좌에서 만약에 이제 55세부터 연간 1,200만 원씩 30년 정도 인출하면, 자, 그러면 이게 그 룰은 되게 단순해요. 그냥 투자자금 1억 원을 가지고 배당 1% 주는 월배당 ETF를 매수를 합니다. 자, 그러면 매월 100만 원씩 나오고 12달이면 연간 1,200만 원을 나오게 만들 수가 있어요. 현재 충분히 가능하고요. 자, 이랬을 경우에 55세 이후에는 이제 연금 개시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운용 이익에 대해서는 뭐가 과세된다? 연금 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5세부터 70세까지 15년이잖아요. 1,200만 원씩 5.5%에 대한 연금 소득세가 부과되고, 계산해 봤더니 한 990만 원 정도 연금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요. 그리고 70세부터 80세까지는 연금 소득세율이 여기가 4.4입니다. 이게 다 5.5로 됐구나. 4.4%예요. 4.4면 이제 440만 원에 대한 세금이 붙을 거고요. 그다음에 80세 넘어가게 되면 3.3%로 330만 원. 이렇게 합산하게 되면 한 2천만 원 조금 덜 되는 무슨 세금을 내야 된다? 연금 소득세를 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 납입한 금액 1억 원에 대해서 내가 납입할 때 몽땅 다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 얘도 세금이 나중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금이 또 있어요. 자, 근데 보통 이제 금융자산대로 어느 정도 만들어 놓으신 분들, 이때는 절세 계좌로 많이 옮기는 작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안에 들어있는 1억 원의 납입자금이 세액공제를 전혀 받지 않은 납입자금이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그 1억 원에 대한 금액들은 세금이 전혀 발생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계좌라고 하는 게 이름이 연금자가 붙어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무조건 연금으로만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통장처럼, 그냥 왜냐하면 공제 안 받은 금액들은 그냥 내가 원활하게 빼다 쓸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연금계좌를 쭉 연금을 수령하다가 갑자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망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이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로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배우자한테 승계를 할 수 있기도 한데, 자, 근데 현실적으로 배우자한테 승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예전에 어떤 분이 질문을 주셔서 꼼꼼히 살펴봤는데 제도상에는 승계가 가능하다고는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금융회사에서 아직까지 승계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제도가 아직 시스템이 마련이 안 된 상태예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분이 금융회사에 질문을 했고 그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또 금융회사에 질의했더니 아직 시스템이 마련이 되어져 있지 않다. 근데 제도상으로는 현재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연금계좌는 만약에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배우자가 원칙적으로 승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현재 금융 시스템은 그거를 해주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만약에 사망사고가 발생되면 연금계좌는 해지가 되겠죠. 해지. 자, 그러면 우리 해지되면 보통 세금을 얼마 떼는지 알고 계시냐면 공제받은 거랑 운용 이익에 대해서 16.5% 세금 떼갈 거야 라고 생각은 하시는데 이때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인출이라고 해서 세율이 좀 낮게 적용이 돼요. 이 낮게 적용된다는 것은 결국에는 연금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거니까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거고요. 만약에 80세 이후에 사망했다라고 하면 그때 연금소득세율은 3.3%거든요. 그때는 3.3%의 세율로 과세되고 그 다음에 그 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부분들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1억 원을 가지고 1,200만 원을 30년 인출하면 얼마 인출했을까요? 곱하면 3억 6천만 원 정도 인출을 했는데 실제 발생되는 세금은 약 한 2천만 원 미만 정도의 세금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만약에 사망사고가 발생돼서 80세 이후에 연금계좌가 가족들한테 상속된다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4.4%의 소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대로 ISA 계좌에서 만약에 1억 원을 운용하게 되면 자, 1억 원 넣는 데까지 몇 년 걸릴까요? 일단 2천만 원 곱하기 5년, 그죠? 최소한 5년 정도의 시간은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5년 동안 넣어두고, 그 다음에 1억 원을 또 마찬가지로 1억 원의 월 1%의 배당을 받아서 운용한다라고 가정하면 이때도 동일하게 1,200만 원씩 우리가 배당을 수령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ISA 계좌 안에서도 운용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연금계좌는 마찬가지로 세금이 없습니다. 이걸 뭐라 그런다? 과세 이연된다. 그래서 연금계좌도 절세 혜택 중에 가장 큰 게 사실 납입할 때 뭐 세액 공제되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과세 이연 효과가 세금 공제 효과가 더 큽니다. 1년마다 15.4%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얘가 10년, 20년, 30년 지나가잖아요. 이 세금에 대한 크기가 상당히 크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ISA 계좌도 마찬가지로 장기간 운용하면서 과세 이연 효과를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ISA 계좌에서 보통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배당금만 인출해서 쓸 수 있는가? 보통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내가 1억 원의 자금 다 채워놓고 해지할 생각은 전혀 없어. 그러면 월배당 ETF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배당금만 쑥 빼는데 중요한 거는 ISA 계좌에서 우리가 인출할 수 있는 건 운용 이익을 먼저 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원래는 납입 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당금은 뭐로 들어오냐면 예수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금. 그리고 돈을 뺄 때는 예수금에서 나가는 거예요. 내가 종목을 매도해서 배당금을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예수금에서 빠져나오기 때문에 지급받는 배당금을 어떠한 금융상품에 매수만 하지 않으면 예수금의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인출할 수 있고요. 인출하게 되면 뭐가 카운팅 되냐면 납입 원금에서 빠져나간 걸로 인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1억 원을 납입하면 얼마까지 뺄 수 있는 거예요? 세금 없이. 1억 원. 그죠? 1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뺄 수 있고요. 그러면 연간 1,200만 원씩 세금을, 만약에 내가 인출한다 그러면 몇 년 동안 뺄 수 있냐면, 8년 3개월 정도까지는 1억 원의 자금을 다 뺄 수 있습니다. 그리고 8년 3개월 동안은 뭐가 없다? 세금이 일단은 없어요. 그죠? 세금에 전혀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자,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돈을 뺄 수 있을까요? 자, 그때는 불가능해요. 왜냐면 내가 납입 원금까지는 이미 다 빼버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나머지 자금을 인출하려면 결국에는 그때 뭘 해야 된다? 해지라는 걸 해야 돼요. 해지. 자, 해지를 하게 되면 ISA 계좌는 순이익에 대해서 200 또는 400만 원 한도로 비과세. 그리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얼마? 9.9%로 분리과세. 자, 그러면 분리과세 된다라는 소리는 우리가 ISA 계좌를 해지하면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충분히. 자, 그러면 이 목돈이 들어오는 게 건강보험료랑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줍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할 거는 이 건강보험료랑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영향을 주는 건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가 15.4%가 과세되는 재원에 대해서만 합산돼서 과세되는 거지 이렇게 분리과세 처리되거나 뭐 9.9% 혹은 뭐 농특세만 차감되는 이러한 금융상품들도 있거든요. 1.4% 그런 금융상품들은 세금이랑은 전혀 무관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뭐 운용이익이 한 1억 원 정도 발생됐고 내가 1억 원을 다 인출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마지막에 발생되는 세금 한번 계산했더니 뭐 일반형의 경우는 약 한 970만 원 정도
세금이 그래도 생각보다 많이 나오긴 합니다. 왜냐하면 1억 원에 대한 전체 세금이 한꺼번에 부과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서민형의 경우는 한 950만 원 정도 세금이 부과되고요. 자, 그리고 요 자금들은 그냥 통장에 넣어두실래요? 아니면 조금 더 활용을 해보실래요? 어떠세요? 활용해야죠. 그죠? 이제 활용을 해야겠다라고 알고 계신 분들은 일단 많이 공부를 하신 거예요. 그죠? 어디로 넘기면 돼요? 자, 연금 계좌로 그냥 한꺼번에 휙 넘기면 또 뭐 할 수 있어요? 과세 이연. 자, 그리고 뭘 안 받았어요? 세액공제를 안 받았잖아요. 그죠? 공제 안 받은 금액에 대해서 세금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러면 또 1억 원이 넘어와요. 그리고 나서 또 배당 포트폴리오를 짜요. 만약에 1% 짜면 1%에 대한 배당 쭉 받으면서 얼마까지는 또 세금 없이 인출할 수 있어요. 내가 넘긴 1억 원에 대한 자금까지는 또 한동안 세금 없이 쭉 인출하다가 나중에 이제 운용 이익만 남았을 때는 결국에는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그러한 구조를 조금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ISA 계좌에다 자금을 넣어두고 연금 계좌로 이전할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 다양하지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ISA 계좌 안에다가 1억 원까지 채워놓고 계속 운용하다가 필요한 자금은 계속 빼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빼다 쓸 자금이 없다? 그때는 다시 한번 어디에? 연금 계좌 쪽으로 휙 옮겨놓고 똑같은 작업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세금 없이 생각보다 오랜 기간 많은 자금들을 또 인출할 수 있는 방법들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ISA 계좌와 연금 계좌를 좀 적절히 잘 활용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점들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투자자금 1억 원에 대한 거 어디에다가 운용하는 게 가장 적합하냐면 이 세금적인 부분들을 들여다보셔야 돼요. 내가 뭐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면 사실 크게 세금적인 부분에서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지만 내가 만약에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이러한 이자나 배당 소득 관련된 이러한 투자 전략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이때는 세금 부분을 꼭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 계좌에서는 이자, 그 다음에 건강보험료,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된 세금 문제가 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연금 계좌에서는 연금소득세, 사실 뭐 조건은 지켜야 됩니다.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수령한다든지, 그리고 연 1,500만 원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연 1,500만 원 이내 금액을 인출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의 조건들을 잘 챙기셔야 되고요. 그리고 ISA 계좌는 뭐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잘 활용하셔야 되고, 자, 그리고 이 절세 계좌는 항상 뭐가 있을까요? 뭐가 하나씩 있어. 납입 한도. 그죠? 연금저축은 얼마씩 1년에 1,800만 원. 자, 근데 ISA 계좌는 올해 안 내면 다음 연도에 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연금 계좌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올해 만약에 한 푼도 안 내게 되면 그 납입 한도는 사라지게 되는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납입 한도에 계속 제한을 두는 이유는 너무 많이 세금을 줄여주게 되면 이 세수 확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실 때 미리미리 연금 계좌나 아니면 ISA 계좌에 자금들을 조금 옮겨놓는 작업들을 해주셔야 되고요. 최근에 실제로 만나서 쭉 상담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자금 갖고 계신 분들은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려요. 그래서 어떤 분은 뭐 본인, 그 다음에 배우자, 그 다음에 자녀까지 3명 다 해가지고 막 일부러 막 절세 계좌 쪽으로 옮기는 작업을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계좌에서 그냥 배당받고 현금 흐름 창출하고 싶은데 세금이 생각보다 계산해 보니까 좀 부담스러워서 그렇게 해서 가족 다 모아가지고 절세계좌 쪽으로 이제 옮기는 작업들을 뒤늦게 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미리 조금 이 구조들을 조금 이해하셔가지고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준비한 거는 이제 보통 이제 그 강의를 많이 나가게 되면 항상 이제 이야기해 드리는 게 이 목표, 계획 세우는 게 전부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려요. 보통 이제 연금과 관련된 부분들도요, 사실 우리가 뭐 무한대의 자금이 있으면 사실 뭐 한도 끝도 없이 넣고 운영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 적정선이라는 걸 반드시 조금 지켜주실 필요가 있고, 제가 이제 만나 뵙고 이제 가장 좀 이상적으로 계획 세우신 분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공적연금에서 일부 일단 노후소득 확보하고요. 그리고 은퇴자산으로 얼마를 쓸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세우신 분이 있어요. 이미 돈은 다 마련돼 있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자금들은 여가,
그러니까 이 노후 생활비로는 그냥 연금으로 다 계획 세우고 나머지 일부 자금은 이제 한 몇억 원 정도는 그냥 여가 생활비로 쓰겠다라고 해서 각각의 구조를 이렇게 만드신 분이 제일 이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많이 만들면 좋겠지만 결국에는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시고 그 상한선 안에서만 계획하에 이렇게 연금 준비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 주제는 목표가 전부다. 그래서 플랜은 뭐 계획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계획 안에서 실행하고 그 다음에 내가 실행한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들이 좀 중요하다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하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어디서 발표한 거냐면 이 KB금융지주에서 2023년도 골든 라이프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셔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은퇴 가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이렇게 리포트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꼭 한번 검색해 가지고 한번 읽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노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적혀 있나요? 건강, 그죠? 경제력. 자, 그래서 경제력은 약 한 30% 정도의 사람들이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건강은 35.7% 정도.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뭐 사회활동, 여가, 가족, 지인관계라는 부분들로 이렇게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노후생활 준비 정도는 전반적으로 약간 미흡한데 특히 경제력 준비가 가장 미흡하다. 그래서 보통 은퇴 준비, 연금 준비를 하는 시점이 좀 언제일 것 같으세요? 보통 좀 보니까 일단 30대들은 거의 없고요. 그죠? 40대도 거의 후반쯤 되면 이제야 이제 관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보통 한 고등학교 이상쯤 되면 그때부터 이제 슬금슬금 이제 불안감이 이제 오다 보니까 보통 40세가 넘어가서 연금이라고 하는 거를 그때 처음 들여다보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서 세금 많이 내시는 분들은 이미 접하고 있기는 해요. 왜냐하면 좀 공제를 좀 받아야 되니까. 근데 그 목적도 연금으로 수령할 목적이 이런 게 전혀 아니고요. 나중에는 그냥 세액 공제 해주니까 그냥 가입해서 보유하고 방치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점들. 그래서 경제력 준비가 가장 미흡하다라는 이런 통계 자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해야 될까? 3층 연금 제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3층 연금. 자, 1층은 공적연금, 2층은 퇴직연금, 3층은 개인연금. 최근에는 4층도 나왔어요. 4층은 주택연금. 자, 5층은 농지연금. 자, 그리고 공적연금은 대부분 회사 생활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가입이 되고 있어서 사실 대부분의 회사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잘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회사 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 자영업 혹은 내가 뭐 전업주부로서 이렇게 생활을 했을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준비가 안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적연금보다는 일단 공적연금을 먼저 채우는 게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왜 유리할까요? 왜? 자, 일단은 공적연금만 유일하게 뭘 반영해 주냐면 물가 상승률만큼 계속 뭘 늘려줘요. 연금액을 알아서 늘려줍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어떻게 보면 다 정액 지급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10만 원 내면 내가 미래에 10만 원 받을 수 있을까? 약간 가우뚱거릴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1층 연금에 해당되는 공적연금들을 조금 명확하게 잘 준비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왜 낮냐면 퇴직하고 나서 이제 대출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출부터 조금 상환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대출 상환한 자금을 가지고 일부는 노후 자금으로 쓰고 싶은데 중요한 거는 뭐가 생기냐면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소득 공백이 살짝 생깁니다. 언제까지? 공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는 그 시점과 퇴직 시점에 이 공백이 생겨요. 그래서 실제로 만나보면 어떤 분들은 재취업을 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이제 재취업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어보면 막 고개를 막 가우뚱거리세요. 나는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노후 생활 준비해야 되는데 또 걸림돌이 하나 있어요. 누가 있을까요?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항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자녀한테 이제 자녀가 대학생이거나 이제 뭐 결혼을 앞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어느 정도 자금을 좀 지원해 줘야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지원에 대한 자금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퇴직금. 그죠? 그래서 퇴직금이 다 다른 데로 사라져버려.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 연금으로 이 퇴직금을 가져가기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희망퇴직, 명예퇴직 많이들 기사 나오잖아요.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이 그 명예퇴직을 2번 하신 분이 계세요. 예전에 회사 다니다가 명예퇴직 한 번 해서 퇴직금이 잔뜩. 자, 그래서 IRP 계좌에 상당히 목돈이 들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또
일을 하시다가 또 희망퇴직 받아서 신청하셔가지고 또 퇴직금이 또 잔뜩 있으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약간 좀 이렇게 스킬인가 이것도 약간 내가 다니는 회사가 이제 왠지 여기 막 희망퇴직 할 것 같은 그런 회사만 골라다니시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젊으신데 퇴직금이 엄청 많은 분들도 계세요. 좀 다양하긴 합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2층에 대한 퇴직연금은 조금 결정을 조금 빨리 내리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연금으로 소비할 것인지 아니면은 어떠한 특정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를 조금 미리 설정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자, 이게 설정이 안 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기냐면 이 3층 연금 준비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목표라고 하는 생활비를 만약에 연간 300만 원으로 설정을 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공적연금에서 만약에 뭐 100만 원을 받으면 부족자금 200만 원 생기잖아요. 이 200만 원을 퇴직연금을 끼고 준비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연금만으로 준비할 것인지를 선택을 조금 빨리 내리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퇴직했을 때 퇴직금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자금이거든요. 어디에? IRP 계좌에. 사실 뭐 1억 원, 2억 원에 대한 자금들이 한꺼번에 들어올 수가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ISA 계좌에다 넣어도 5년이 걸려요. 근데 이 퇴직금은 한꺼번에 유일하게 많은 목돈이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자금이기 때문에 조금 신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연금계좌는 알다시피 연간 1,800만 원이에요. 내가 만약에 1억 원 정도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려면 최소 몇 년 걸려요? 5년 걸려요. 그죠? 만약에 1억 8천까지 넣는다? 최소 10년 걸립니다. 근데 내 나이가 연금 준비하려고 했더니 벌써 50이 넘어버렸어. 그때는 그 납입자금을 채우기도 상당히, 왜냐하면 나는 지금 연금을 수령해서 써야 되는데 내가 계속 연금 계좌 안에다 자금을 넣는 꼴이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5년 있다가 또 연금 개시하는 이렇게 약간 좀 꼬인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미리미리 조금 준비를 좀 잘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 자료에도 보시면 그냥 노후 적통 생활비를 항상 보시면 평균이 월 한 300 정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노후에 이제 목표로 하는 생활비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먼저 한번 체크를 하시고 공적연금에서 얼마 수령할 수 있는지 예상 수령액 한번 쭉 조회 해보셨나요 혹시? 난 그래도 조회해봤다. 그죠? 조회 어느 정도 받으시나요? 제가 그래도 제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한 160 정도.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그 이상도 계시나요 혹시?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연금, 사적연금은 대박. 사학연금이 짱입니다. 사학연금 350. 그냥 노후 준비가 이미 끝났어요. 그죠?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아무튼 저희는 아니니까 열심히 일단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필요자금에 대한 이 목표 생활비를 먼저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자, 공적연금에서 얼마 정도 수령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머지 사적연금에서 내가 어느 정도 채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부족자금 마련 계획 한번 꼭 체크하셔가지고 어떻게 마련하는 게 좋을지 이런 부분들 충분히 고민을 하실 필요 있습니다. 뭐 흔히 이제 1% 배당 받으면 1억 원당 100만 원 받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해드리면 하실 건가요? 어떠세요? 해볼 만할 것 같으세요? 괜찮으세요, 이제는? 처음에 이제 커버드 콜이 나왔을 때 사실 다들 이러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2022년 9월에 나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10 몇 개월이 지났어요. 2년이 채 안 지났지만, 한 2년 정도 됐네요. 근데 실제로 이제 과거부터 하셨던 분들은 이제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흡족해 하시면서 다들 잘 지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의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선택은 조금 빨리 하는 게 조금 유리할 수 있다. 그리고 뒤에서 시뮬레이션 돌리는 것도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도 사실 저는 아직 젊잖아요. 젊으면 보통 어디에 태우라 그래요? S&P 500, 나스닥에 태워라 이러잖아요. 저는 약간 제가 좀 테스트를 좀 해보려고 저도 그냥 다 커버드 콜에다가 넣고 계속 재투자 운영하고 있거든요. 한번 나중에 시뮬레이션 돌려서 보여드리려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를 이야기하고 싶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요 정도 선이면 사실 지금 주식시장이 너무 좋잖아요. 그죠? 너무 좋다 보니까 이제 비교거리가 다 S&P 500, 나스닥 이런 건데 실제로 시장 안 좋을 때도 한번 비교를 좀 해보실 필요는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다 비교해서 전달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연금계좌에서 월 100만 원을 연금 수령하기 위해서 저축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이 투자 수익률에 따라 완전 다릅니다. 내가 성향이 완전히 안전해요. 여기 솔직히 안전하신 분들은 왠지 좀 없을 것 같긴 하고, 안전하신 분들은 이런 걸 듣지를 않습니다, 일단. 그죠? 혹시라도 들어도 일단은 약간 좀 두려워하시고, 자, 그다음에 두려워하면 괜찮기는 한데 일단은 실제로 증권회사 주식계좌 트고 여기서부터 다 막히세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필요자금 한 3%로 가정했을 때 내가 월 100만 원을 30년 정도 인출하려면 필요한 자금이 한 2억 3,800만 원 정도 필요하고요. 5% 가면 1억 8천, 7% 가면 1억 5천, 그다음 9% 가면 1억 2천 필요한데, 자, 연평균 9%를 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어디에다 몰빵하면 돼요? 커버드 콜. 그렇죠.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0.9%는 일단 주거든요. 돈을 빼주니까. 자, 일단은 쉽지는 않은 부분들이고요. 자, 200만 원씩 30년 인출하려면 7%만 잡아도 3억 정도 필요하고요. 300만 원씩 인출하려면 필요자금이 4억 원이에요. 적지 않은 자금들이 필요한 게 현실이다라는 점. 자, 그러면 실제로 투자 수익률을 내는 게 쉽냐 어렵냐, 요거 한번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뭘까요? S&P 500입니다. 자, 얘가 계속 우상향을 해요. 지속적으로. 자, 근데 중간중간에 한번 꺼져 있는 이런 때들이 있죠. 그죠? 이때 금리 인하 때. 자, 그래도 장기간 버티면 계속 올랐는데 상당히 많이 오른 것처럼 보이지만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1% 정도예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장기간, 상당히 오랜 기간이겠죠? 그냥 옛날부터 S&P 500에 그냥 몰빵해놓고 가만히 기다렸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11%가 되는 거지, 우리가 중간중간에 사고 팔거나 아니면 중간에 자금이 계속 유입되면 실질 수익률은 얘보다는 상당히 낮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 수익률을 높이는 거는 상당히 좀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금을 운용하면서 인출하는 과정에 사실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잘해주면 좋겠죠. 근데 잘 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일부는 조금 관여해서 항상 어떻게 운용하고 인출할지 그런 방법들을 조금은 좀 연구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점. 자, 그리고 은퇴 후 이제 소득 공백에 대한 이야기 아까 중간에 잠깐 얘기해 드렸는데요. 자, 일단 뭐 통계 자료 보시면 실제 은퇴 시기는 희망 나이보다 무려 몇 년이 빨랐대요. 10년이 빨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절반은 아직 경제적 준비를 시작하지도 못했다. 자, 그래서 보통 노후 준비를 시작하는 그 시점이 45세 정도 시점이고요. 45세에 내가 연금계좌 개설해서 납입하면 연간 1,800만 원이 풀로 채우는 건데, 사실 잘 생각해 보세요. 연간 1,800만 원 내는 게 쉬운가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좀 댓글만 보면 다 누구나 다 1,800원씩 내는 것 같아. 그죠?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 45세 노후 준비 시작해서 한 10년 정도 이제 열심히 준비하면 만 55세 퇴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재취업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발생되지 않으면 언제까지 공적연금이 수령되는 그 만 65세 요 시점까지는 생각보다 이러한 소득 공백들이 발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 전문 용어로 뭐 은퇴 크레바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소득 공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준비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5년 동안 가장 빨리 연금을 준비하는 방법, 이제는 많이 노출돼서 많이들 알고 계세요. 방법은 ISA 계좌 그리고 연금 계좌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ISA 계좌에 2천만 원씩 쭉 넣으면 최대 언제까지 5년 동안 1억 원의 자금이 들어가는데, 근데 한 가지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연금 계좌로 무조건 옮길 계획이다라고 하면 위험하게 운용하는 게 좋을까요? 안전하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안전하게. 보통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요, 손실이 나서 이 비자발적인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왜냐하면 나는 연금 계좌로 3년 있다 빨리 옮겨야 되는데 손실이 나버려서 못 옮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ISA 계좌 자금들을 연금 계좌로 난 옮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때는 조금 그래도 보수적으로 운영하셨다가 그리고 나서 연금 계좌로 옮겨지고 나서 원래 운용했던 방향대로 운용하셔야지 계획에 맞춰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갖고 있는 노후 자산은 이만큼 있는데 다 일반 계좌에 있는 거예요. 근데 2천만 원씩 계속 옮겨놔야 되는데 실제로 물려 있으니까 해지도 못하고 계속적으로 자금의 이동이 막히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서 조금 그런 부분들은 좀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금 계좌도 연간 1,800만 원씩 낼 수 있는데 어느 계좌에다 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헷갈립니다. 내가 연금저축에다 내야 될지 IRP 계좌에 놔야 될지 아니면 쪼개놔야 될지 이런 것들 뒤에 있으니까 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5년 동안 어떻게 운용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잘 해야 되죠. 잘. 그래서 그냥 월배당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운용하는 거 시뮬레이션을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저는 항상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나서 결정을 했어요. 그냥 내 거는 여기서 끝내야겠다. 왜냐하면 사실 이게 운용을 계속 우리가 신경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뭐 전업 투자자도 아니고
그죠? 그 시간에 차라리 운용은 단순하게 만들어 놓고 차라리 그냥 경제활동이나 다른 활동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쭉 시뮬레이션을 돌리다가 결국에는 정답 아닌 정답을 찾았습니다. 일단 이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적립 형태가 하나 있고요. 그죠? 꾸준히 사서 모으는 형태가 하나 있고 하나는 그냥 목돈 가지고 운용하는 경우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적립을 한다라고 좀 가정을 하는데 아까도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뭐가 필요할까요? 적립을 하더라도 무한대로 하실래요, 적립? 중요한 건 목표가 필요합니다. 얼마까지는 그래도 하겠다. 그죠? 그래, 첫 번째로는 목표 금액을 일단 설정을 하세요. 나는 그냥 1억 원까지는 무조건 연금 계좌에다 넣어 놓겠다라고 하면 1억 원을 목표로 두시고 몇 년 동안 기간도 설정이 돼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요게 달성이 되면 더 할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시면 돼요. 그래서 이 최소한의 자금을 어느 정도까지 넣을지는 한번 고민을 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1억 원을 5년 동안 넣으면 1년에 얼마씩 넣을 수 있냐면 166만 원을 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166만 원은 연금 계좌에 사실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럼 연금 계좌에 넣을 수 있는 맥스는 월 150. 그죠? 현실적으로 적으면 이게 150이 돼야 돼요. 1,500은 아니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단 계획을 좀 세우시면 일단 좋다. 그래서 150만 원이 맥스. 왜냐하면 연간 1,800만 원까지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계좌에는 150만 원 세팅해 주시고, 자, 그다음에 배당률은 취향대로 고르시면 돼요. 몇 퍼센트 하실래요?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약간 좀 이상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서 막 20%도 주겠다고 막 그러는데 대부분 20%는 선택은 안 하시더라고요. 자, 적게는 1%대가 있고요. 자, 많게는 일단 한 15%대까지. 자, 1%다라고 하면 어딜까요? 나스닥입니다. S&P 500 나스닥 1%. 자, 15%는 뭐 커버드 콜이 널려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인지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우리가 비중을 만들잖아요. 비중. 자, 비중을 짤 때 고민해야 될 거는 일단은 가격은 우리가 예측할 수 있을까요? 가격? 불가능. 자, 근데 유일하게 예측 한번 해볼 수 있는 건 배당은 이제는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급했던 배당률들이 이제 기록이 남다 보니까 실제로 얘가 목표로 연 12%로 운용하겠어 라고 했을 때 실제로 12% 주는지 이런 게 이제는 데이터로 확인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내가 월배당으로 만약에 운용하고자 하시면 그때의 고민은 요겁니다. 내가 몇 퍼센트 정도의 목표 분배율을 가져가야 할지를 먼저 선택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르세요라고 하면 못 고르세요. 보통 제일 많이 몇 퍼센트 정도 고를 것 같으세요? 몇 프로? 7%? 7, 8%? 보통 이제 조금 욕심 부리면 한 10% 정도. 크게 안 부르시더라고. 한 15%도 충분히 부를 수 있는데, 보통 한 8에서 10% 정도가 보통 이제 딱 그 정도 선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뭐 시뮬레이션이니까 만약에 뭐 0.7% 정도 하면 얘가 연 단위로 따지면 이제 한 8.4% 정도 되겠죠. 자, 그러면 150만 원 적립하면 다음 달에 얼마 줘요? 시작은 1,500원의 배당을 주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당을 뭐 해야 돼요? 조금 귀찮지만 계속 사야 돼. 그죠? 그래서 오늘 일부 들어왔고, 오늘 슈드가 들어왔더라고요. 분배금 받으셨나요, 혹시? 오늘 슈드가 들어왔고, 내일 또 들어올 거예요, 이제. 월말 배당금이 들어올 시점이라서. 자, 그래서 배당금이 지급되면 일단 사세요. 뭘 산다? 내가 매수한 배당을 또 사세요. 근데 사는 방법은 이 크로스로 사시는 게 좋습니다. 크로스. 크로스의 개념은, 자, 지금 배당이 두 개로 구분되어 있어요. 하나는 월말, 하나는 월중. 자, 그래서 월말 배당금 받으면 월중 배당을 사고요. 월중 배당금 받으면 월말 배당을 사세요. 그게 가장 텀을 짧게 하면서 배당을 2번 받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배당 한 번 사면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1개월. 그죠? 걔는 며칠만, 한 2주만 기다리면 계속 줘. 그러니까 기초자산이 만약에 똑같아요. 만약에 내가 뭐 슈드다. 슈드도 월말 배당이 있고 월중 배당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거 데이터들은 어쨌든 다 공유해 드릴 테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 놓아서, 그래서 같은 기초자산이고 같은 종목이면 월중, 그 다음에 월말 배당을 포트폴리오 섞은 다음에 계속 크로스로 투자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빨리 자금을 모으는데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쭉 배당을 재투자를 해요. 쭉 재투자했을 때 한 5년 정도 지났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5년. 자, 이게 이제 60개월 지나서 이게 5년 시점이거든요. 5년. 자, 5년 됐을 때 일단은 자, 재투자한 금액이랑 납입 원금 합산하면 한 1억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물론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격 변동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나마 배당은 예측해 볼 수 있으니까 배당만 가지고 한 거예요. 만약에 시장이 좋아가지고 내가 보유한 종목들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5년 동안 상승했다라고 한다면 이 금액보다 커질 거고요. 만약에 가치가 조금 떨어졌다라고 하면 이 금액보다는 낮아질 거라는 것은 그냥 마음속으로만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배당이 얼마로 늘어났냐면 77만 9천 원으로 늘었어요. 아까 첫 달에 얼마 받았어요? 1,500원 받았는데 5년 그냥 가만히 쭉 버티니까 얼마로 늘어요? 77만 원으로 늘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10년을 갑니다. 자, 10년 갔더니 일단은 납입 원금은 얼마 정도 됐을까요? 1억 8천. 그죠? 납입 원금은 그죠? 1,800만 원씩 10년이니까 1억 8천인데 여기에 배당 재투자 금액만 얼마예요? 그죠? 무려 1억 원에 대한 배당이 재투자돼요. 10년 동안. 그죠? 엄청나죠? 자, 그리고 나서 내가 지급받을 수 있는 배당금 수준은 어떻게 돼요? 196만 원. 자, 그러면 이 시점에 만약에 내가 연금 개시한다고 하면 일단 최소한 얼마는 그냥 2억 8천은 내버려 두고 얼마 정도 가져가면 돼요? 그냥 190만 원씩 월 배당을 받으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배당이 계속 0.7을 줄 것인가 이건데 보면 줄 것 같거든요. 사실 구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상품군이 되게 다양하고요. 그다음 포트폴리오만 잘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어차피 한 종목에 몰빵할 건 아니잖아요. 그죠? 몰빵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적립을 하더라도 차라리 이렇게 재투자하는 형태의 적립이 조금 더 괜찮고요. 자, 만약에 S&P 500을 우리가 매수해서 이렇게 재투자하는 걸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S&P 500을 삽니다. 그 다음에 매월 얼마씩 인출해야 돼요. 1%씩 인출해서 다시 사야 되는 이상한 구조가 만들어지니까 차라리 이러한 월배당을 이용해서 그냥 배당받은 걸로 계속적으로 반복 재투자를 하는 게 이렇게 납입 원금 기준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효과를 가져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배당금 늘어나는 속도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냥 이 자금 가지고 인출을 하시면서 아니면 필요 자금이 조금 더 있으면 일부 종목 매도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도 충분히 활용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목돈을 아예 가지고 있다. 내가 1억 원에 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고요. 동일하게 또 0.7%로 운용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때는 불어나는 속도가 더 빨리 늘어납니다. 자, 이때는 1억 원에 7%면 얼마 정도 받아요? 한 70만 원 정도 받잖아요. 자, 얘를 이제 계속 재투자하는 거예요. 1억 70만 원, 1억 140만 원. 자, 얘도 한 5년 정도 쭉 돌리게 되면요. 일단 1억 원의 자금이 1억 5천만 원이 되고, 5천만 원의 배당금이 재투자가 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월 지급받는 배당금의 수준은 100만 원대로 늘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이제 10년 동안 쭉 가세요. 그럼 10년 동안 가면은 2억 2천에 이제 월 한 16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되니까 너무 막 운용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그냥 지급받는 배당금만 장기간 꾸준히 재투자만 해도 사실 쓸 만큼의 자금 만들어지거든요. 1년 있다가 10년 전에 1억 원이 10년 이후에 2억 2천이 되고 그때 발생되는 현금 흐름이 160 정도만 된다고 하면 사실 뭐 이렇게 어느 정도 우리가 소득 만들어내는 데는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너무 투자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단순하게. 그래서 저도 아직 한참 남았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죠? 그래서 어느 정도 목돈이 조금 마련됐다라고 하면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요. 뭐만 잘 짜면 될까요? 포트폴리오만 잘 짜면 되고요. 포트폴리오 짜는 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으니까 그거 짜는 것도 뒤에서 샘플 좀 몇 개 보여드리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5년 동안 어떻게 운용할지에 대해서는 그냥 배당을 받아서 실제로 재투자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투자 방법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좀 잘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시간은요. 보통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리밸런싱 꼭 해야 되나요? 자, 리밸런싱.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구조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구조에 따라 다르고 성향에 따라 조금 다르고요. 근데 리밸런싱을 안 하는 이유가 대부분 있으세요. 첫 번째 귀찮아서, 두 번째 계산하기 어려워서, 세 번째 알려줘도 이제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은데 뭐 저한테는 뭐 쉬운 거겠지만 아무튼 처음 접하게 된 좀 상당 부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자, 리밸런싱의 일단 개념은요. 우리가 보통 어떠한 A 종목, B 종목, C 종목을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매수하세요? 올커니 몰빵 100%. 자, 리밸런싱 할 게 있나요? 자, 하나의 종목에 100%를 몰빵했는데 리밸런싱 할 게 없죠. 그죠? 그때는 뭐 리밸런싱의 개념이 일단 성립이 되지는 않고요. 자, 리밸런싱을 하려면 그래도 깔끔하게 사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가지고 10개의 종목을 사겠다.
그러면 각각의 투자 비중은 몇 프로? 10%. 그리고 나서 하루만 두세요. 비중이 다 바뀝니다. 왜냐하면 걔가 가격이 널뛰니까.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바뀐 비중을 다시 어떻게 잡아주면 돼요? 10%로 다시 잡아주는 형태가 그냥 흔히 말하는 리밸런싱 한다예요. 자, 그러면 리밸런싱을 자꾸 왜 해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자, 생각해 보시면 계속 사서 모아요. 그죠? 그럼 계속적으로 오를 수는 있죠. 내 돈인가요? 언제 내 돈이 될까요? 실제로 팔아서 내 주머니에 들어와서 내가 다시 샀을 때 내 돈이지, 실제로 계좌 안에 계속 고여 있는 건 기분은 좋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분들은 리밸런싱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분이 좋으려고 계속. 왜냐하면 평균 매입 단가를 이빠이 낮춰놓은 상태에서 내 평가 금액이 높아지면 기분이 좋거든요. 보통 언제 그분들이 많이 나오냐면 항상 이제 뉴스 기사의 전 고점 돌파. 자, 이런 게 딱 뜨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화면을 캡처해서 딱 보여줘요. 그래서 이제 존버가 답이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아무튼 뭐 이렇게 전략에 따라서는 리밸런싱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전략에 따라서는 뭐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략이라고 해서 크게 세 가지로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는 사서 모으는 전략. 그러니까 내 인생을 그냥 어떤 종목에 맡겨버렸어. 인생 그냥 뭐 나스닥은 신이다 이러면서 나스닥에 막 맡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S&P 500이 그냥 그치 저 정도면 무난하지. 이래서 맡기시는 분들이 있어. 그래서 이분의 투자 전략은 그냥 돈이 있을 때마다 계속 사서 모으는 거예요.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근데 이제 그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언젠가는 찾아 써야 되는데 그 시점을 뭐로 둘 거냐거든요. 사실 항상 최고점에서 팔면 좋겠지만 그 최고점이 언제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고 그 자금이 아마 빠져나가는 시점은 내가 어떠한 돈이 필요한 그 시점에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거는 절대적으로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제 뭐 자산 가치가 많이 올랐을 때 못 빠져나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으는 전략을 만약에 내가 해서 모아가겠다라고 하면 굳이 리밸런싱을 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굳이. 자, 그래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 목표 수익률이 있죠. 자, 보통 우리가 그 목표 수익률이라고 하는 건 연단일까요? 아니면 총량일까요? 연단이죠. 그럼 연 몇 퍼센트 정도 이익 나면은 파실래요? 라고 질문 드리면 대부분 안 팔더라고요. 자, 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투자 수익률에 그 차이들이 있어요. 그죠? 은행에만 있다는 분들은 이제 증권회사로 이제 주식 투자하시게 되면 기대 수익률이 상당히 낮아요. 뭐 6%가 될 수도 있고, 뭐 은행보다 뭐 이자만 좀 더 줘도 나는 하겠어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 근데 재미난 거는 내가 투자를 해서 실제로 다음 달에 나는 한 6% 정도만 가져가면 좋겠다라고 해서 다음 달에 6%가 됐어요. 팔까요? 안 팔까요? 언제 파실 거예요? 다시 6%가 늘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목표는 연 6%로 설정을 해놨어요. 근데 다음 달에 6% 오를 수도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럼 다음 달에 6% 오르면 뭐 해야 돼요? 팔고 또 가만히 1년 동안 기다릴까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계획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 이익 나면 잘 빠져나가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이제 그냥 빠져나가거든요. 아니 뭐 이 정도 먹었으면 됐지. 그리고 다음에 또 사야지.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계속 물고 있어요. 물고 있다가 휙 올라가지고 살짝 떨어지는 시점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매매 타이밍을 잡는 건 사실 되게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적정선에서의 연간의 목표 기대 수익률을 설정하고 파는 게 되게 중요해요. 팔고 나서 다시 재진입할 시점을 내가 찾는 게 좀 어렵다. 사실 찾는 방법들은 되게 많습니다. 뭐 추세 추종, 모멘텀 이런 것들 계산해서 뭐 살지 말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고,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에 도달되면 뭐 하시면 돼요? 중간에 한번 팔고 다시 재정립을 시작하시는 방법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투자 목적이나 방법에 따라 다 차이는 있겠으나 일단은 사모으는 전략에서는 굳이 리밸런싱까지는 바라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정선에서는 이익을 취하고 다시 재투자하는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가져가는 게 조금 더 나은 방법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산 배분을 한다라는 의미는 주식을 10개를 섞는 거를 의미할까요? 아니면은 뭐 주식과 채권과 뭐 대체 투자 이런 것들을 혼합하는 걸 의미할까요? 뭐 일반적으로 뭐 주식에 10개 사는 것도 자산 배분이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자산 배분의 개념은 주식의 일부, 채권의 일부, 그 다음에 뭐 대체 투자, 뭐 금이나 달러 이런 것들을 혼합하는 형태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자산 배분을 하는 이유는 자, A 주식이랑 B 주식이 A가 10% 올랐고 B가 10% 오르면 걔는 자산 배분을 잘 한 걸까요?
자, A 주식에 투자했는데 얘도 10% 오르고 B 주식 투자했는데 B도 10% 올랐어요. 얘는 자산 배분을 잘 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자, 이익이 났으니까 잘했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자, A 주식이 마이너스 10%가 났는데 B 주식도 마이너스 10%가 났어요. 잘한 걸까요? 못 한 걸까요? 자, 이익 났을 땐 잘한 거, 손실 나면 못한 거 이렇게 돼요. 그죠? 사람 마음이 다 똑같거든요. 구조적으로.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얘네들은 상관계수가 상당히 높다라 그래요. 보통 1을 같은 방향으로 간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자산 배분을 하는 개념은 상쇄시켜줘야 돼요. A에서 이익이 나면 B에서 일부 손실. 반대로 B에서 손실이 나면 A에서 일부 이익. 걔네들을 서로 상쇄시켜줬는데 지속적으로 우상향한다. 얘가 베스트. 자,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리밸런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를 서로 A랑 B를 놓고 A가 6% 오르고 만약에 B가 4% 오르면 걔네들 합산해서 나누기 2하면 평균 5가 나오거든요. 그죠? 평균 5만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밸런싱을 하고 자산 배분을 하는 이런 전략들은 결국에는 평균값만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그래서 보통 자산 배분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연간 목표 수익률이 있어요. 몇 퍼센트 정도가 되냐면 한 8% 정도. 요 정도가 장기간 자산 배분했을 때 내가 실질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데이터가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자산 배분 전략에 있어서는 리밸런싱은 친구예요. 쫓아다닙니다. 그러면 하는 방법은 일단 두 개예요. 하나는 목표 수익률이 도달됐을 때 한번 바꿔주는 거. 왜냐하면 기간이 지났는데 수익률 변화가 전혀 없어. 막 0.1% 변했어요. 바꿀 필요 있나요? 뭐 그냥 두면 되지. 그죠? 아니면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되면 그래도 자산의 변화가 좀 생깁니다. 그때는 한번 내가 갈아줘야지. 그때는 뭘 기준으로 목표 수익률이 도달된 기준으로 리밸런싱이라는 걸 한번 해볼 수도 있고요. 자, 반대로는 기간에 따라 하는 경우 있어요. 뭐 분기 리밸런싱 합니다. 반기, 연단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시죠? 어디서 보통 많이 하냐면 기관에서. 그죠? 기관들은 분기마다 평가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산 배분 전략에서는 리밸런싱이 꼭 필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당을 모으는 전략들은 어떨까요? 배당을 계속 모아요. 모아서 또 뭐예요? 재투자하고 모아서 재투자. 자, 그러면 재투자할 때 항상 뭐가 생기냐면요. 결정장애가 와요. 왜냐하면 내 계좌가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는데 재투자할 때는 뭘 사실래요? 빨간색에 사실래요? 파란색 사실래요? 빨간색?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요. 자, 근데 어떻게 사시냐면 이거 기준점을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배당을 모으는데, 자, 주식에도 10% 주는 배당 상품이 있을 거고, 채권에도 10% 주는 배당 상품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향후 쭉 운용을 하다가 A라는 그 주식에 배당 주는 게 연 10% 올랐는데, B를 주는 아이가 마이너스 5%다라고 하면, 우리의 기준은 목표 배당률로 가져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10% 난 거 팔아다가, 마이너스 5% 난 걸 사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요? 이익 난 거 팔아서 조금 더 떨어진 거를 더 많이 사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분배율에는 차이가 있나요? 실제로 없다고 보시면 되기는 하는데, 물론 뭐 오른 거에 대해서 분배율이 좀 높기는 한데, 보통 만약에 뭐 배당을 모으는 형태에서 내가 리밸런싱을 조금 하겠다라고 한다면, A랑 B의 자산군이 다른데 분배율이 똑같은 것들 있죠. 걔네들끼리는 서로 한번 갈아타볼 만합니다. 그게 아닌 형태에서는 살짝 좀 애매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익 난 만큼 팔면 뭐는 생겨요? 돈은 생기죠. 근데 뭐는 준다? 배당금은 줄어들게 되는. 왜냐하면 내가 보유 주수만큼 판 거잖아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을 모으는 형태의 전략들로 한다라고 한다면, 저라면 그냥 동일한 배당률이라면 가격이 낮은 쪽으로 옮겨 타는 것 정도만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실익은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내가 이거 팔아서 얘를 다시 재투자했을 때 실제 나한테 주어지는 예상 배당금이 어느 정도인지는 충분히 계산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고, 뭐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사실 개인의 경험 차나 아니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있고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귀찮아서 안 하는 경우 있는데, 각각의 전략에 따라서는 조금 선택을 좀 잘 해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 모을 때는 굳이, 자산 배분할 때는 필수, 그리고 배당 모으는 것은 한 번쯤은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쉬운 자산 배분 투자 방법, 그리고 리밸런싱. 이거 보셨나요? 뭐 선진국 25%, 채권에 25%, 금 25, 달러 25. 많이 보는 포트폴리오인가요?
그렇죠. 올 웨더 뭐 사계절 포트폴리오. 자, 얘를 하면 좋은 점이 뭘까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가 항상 뭐로 배워서 안 되냐면 이론으로만 배워서 그러는데 실제로 데이터를 돌려보면요. 이것만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 배분 하실 거면 그냥 이것만 하세요. 이 이상의 수익을 원하면 딴 거 하는 게 아니라 비중만 바꾸면 돼요. 이 비중 바꿨을 때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 지수 하나, 미국채 하나, 금 하나, 달러 하나. 투자 비중 25, 25, 25, 25. 어렵지도 않죠. 자, 그냥 2019년에 1,000만 원 시작해서 25%로 사요. 얼마씩 사면 돼요? 250만 원. 그죠? 뭐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1년 동안 푹 묵혀놓습니다. 그냥. 그죠? 그리고 1년 있다가 계좌를 오픈해요. 주식이 많이 올랐죠. 채권도 오르고 금도 오르고 달러도 올랐어요. 흔한 달은 아니겠죠. 흔한 년은. 그냥 자산 가치가 다 올랐으니까. 자, 그리고 나서 평가 금액 봤더니 1,000만 원 시작했던 게 1,166만 7천 원이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내가 할 거는 자, 주식이 28.79%였는데 다시 25%로 줄여주면 되고요. 그러면 얼마 파는 거예요? 335만 9천 원을 216만 원으로 바꾸는 거니까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주식에서 44만 2,550원 어치 팔아. 그죠? 팝니다. 자, 그리고 채권은 일단은 비중이 23%로 줄어들었네요. 자, 얘도 똑같이 계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리밸런싱이 단순한 게 뭐냐면 그냥 25% 비중으로 바꿔줘요. 그러면은 자, 비중이 높아진 거는 얼마? 44만 2천 원어치 팔고 얘는 마이너스 14만 3천 원을 더 사고 여기도 사고 이 말은 주식 팔아다가 채권이랑 금이랑 달러를 더 샀구나. 요것만 1년에 한 번씩 해주면 돼요. 단순하죠. 자, 그리고 나서 2020년이 되었습니다. 자, 주식이 올랐고요. 채권 올랐고 금도 올랐고 달러도 다 올라서 포트폴리오는 6%가 됐어요. 그죠? 자, 비중 다 바뀌었죠? 또 다시 25%로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은 뭐 수익이 2년 동안에 누적으로 한 23% 정도 난 게 되고요. 이 과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자, 근데 이게 좋은 점이 뭐냐면 2022년도에 무슨 이벤트가 있었을까요? 코로나가 하나 있었거든요. 자,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 떨어졌는데 다행인 건 얘가 선진국 지수라서 좀 덜 떨어진 거예요. 만약 우리나라 주식이었으면 난리 났습니다, 한번. 그죠? 우리나라 채권이었어도 난리 났을 건데 아무튼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도 떨어지고 금도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하나 오른 자산은 달러. 그래서 달러가 8% 올라주는 바람에 전체 포트폴리오 수익은 마이너스 3.89. 이 정도면 견딜 수 있으세요? 심리적으로? 근데 내가 주식이 몰았다. 마이너스 13%. 자, 이 13%는 과거에 투자 금액이 13%가 아닙니다. 리밸런싱 하면 총량으로 바뀌잖아요. 그 총량이 13%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같은 손실률이라도 금액의 차이는 계속적으로 커지는 이런 구조가 좀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최근까지 쭉 시뮬레이션 돌렸어요. 10월 달까지 돌렸더니 누적 수익률이 한 7% 정도. 몇 년이죠? 19년, 20, 21, 22, 23, 24. 한 6년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자산 배분하면은 기대 수익률이 대략 한 8% 정도 나온다라고 이야기해드린 게 요 결과치예요. 자, 근데 나는 좀 공격적인 투자를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인생은 한 방. 어디에다 몰빵할까요? 주식. 자, 주식에 한번 몰빵을 합니다. 그래서 일시, 백, 천만, 10만, 100만, 1000만 원. 싹 바꾸고요. 여기 리밸런싱도 뭐 할 필요도 없지만, 뭐 일단. 수익률이 몇 %면 좋을 것 같으세요? 30%? 깜짝 놀라십니다. 자, 수익률이 지금 142%. 1,000만 원에서 시작해서 지금 2,400만 원이 됐으니까 1배가 넘게 올랐는데 근데 일단 뭐 자산 배분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자산 배분을 했었을 때 수익과 하지 않았을 때 수익 비교하면 항상 높았던 건 주식이 100% 투자했을 때가 가장 높아요. 자, 근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내가 시장이 폭락하더라도 견뎌낼 수 있으면 그냥 주식의 비중 높이시면 돼요. 근데 내가 견디는 게 너무 두렵고 그 다음에 잠을 설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핸드폰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죠?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 시장을 들여다보면서 희노애락이 시작이 돼요. 그죠? 괜히 화장실 가서 쓱 한번 꺼내보면서. 그러시면은 조금 줄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잠을 설쳤다. 아니면 자다 깨다가 중간중간에 미국 시장을 한 번씩 본다. 그러면 생각보다 투자 자금이 많이 들어갔을 수 있어요. 그죠? 그랬을 경우에는 비중을 조금 줄이실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 경험해보면 다 다르거든요, 사람마다. 그래서 경험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죠? 그래서 1,000만 원 투자했을 때는 별거 아닌데 억 단위가 넘어가잖아요. 1% 때문에 잠설칠 수 있습니다.
10%면 1,0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럼 되게 불안할 수 있거든요. 그때는 투자 자금을 조금 줄여서 안전하게 많이 옮겨 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 자산들 가지고 옮기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자산 배분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일단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일단 얘가 그나마 중간 이상은 갑니다. 그래서 이 포트폴리오를 좀 잘 활용해 주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요거 아마 이제 뭐 유튜브 보면 많이 있기는 한데 저는 일부러 안 알려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알려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미래 수익률만 딱 알려주지 그 과정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런 자산을 왜 나눠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지 알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금이랑 달러가 같이 섞여 있으면 장점들이 조금 있어요. 그것만 잠깐 좀 보여드리면 보통 이제 금을 막 25% 누구나 뭐 이렇게 그 달러를 25% 넣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투자 자산인가 애매하기도 하지만. 근데 재미난 거는 금이랑 달러는 이상하게 상반돼 있어요, 항상. 이게 상반돼 있다는 것은 상관계수가 좀 낮은 편. 그래서 금이 뭐 15% 올랐는데 달러가 6%. 아래 내려가면 여긴 금이 19% 올랐는데 달러가 4%. 여기는 금이 5% 떨어졌는데 달러가 9%. 그 다음에 여기는 금이 1.85% 떨어졌는데 달러가 8% 올랐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금 달러 다 올랐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금이 엄청 올랐죠, 지금. 달러는 7%대고. 자, 이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는요, 뭐냐면, 이 금과 달러를 섞어 놓게 되면 얘네들이 상쇄되잖아요. 그 수익률이 대체적으로 플러스 알파일 확률이 조금은 높다. 그렇기 때문에 자산을 배분하는 형태에서 좀 유리한 게 있고요. 그리고 항상 시장이 폭락하면 뭐부터 올라요? 달러부터 오릅니다. 대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달러를 안전자산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대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았을 때 달러가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자산을 이렇게 좀 배분하실 때는 이 달러 자산에 투자해야 되는데, 자, 근데 이제 국내에서 우리가 만약에 미국 ETF를 사요. 그럼 환 해지도 있고 환 노출도 있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우리한테 좀 좋은 점 뭐냐면 미국 시장이 폭락하면 환율이 오르잖아요. 우리가 투자한 게 환 노출 상품이야. 그러면 이 환율 이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환 해지 상품보다는 환 노출이 시장이 악화됐을 때는 조금 더 그래도 효자 노릇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하실 때 종목 선택할 때 환 해지냐 환 노출이냐 이런 거 조금 고민하시면 차라리 환 노출 쪽으로 조금 두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운용하는 데 도움이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밸런싱,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자산 배분은 일단은 뭐 흔히 말하는 올 웨더가 가장 쉬우니까 그걸 좀 먼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겁니다. 드디어 네 번째. 자, 연금 운용할 때 몇 개의 연금 계좌가 적당할까? 몇 개가 적당해 보이실까요? 몇 개가? 4개. 자, 사람마다 이제 다 다릅니다. 다른데 케이스별로 조금씩 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은 케이스 1은 나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경제 활동은 하지 않지만 그동안 이제 모아놓은 어느 정도 자산들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게 되면요. 이때는 연금저축이랑 그냥 ISA 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연금저축이랑 IRP도 사실 뭐 동일한 자산군이긴 한데, 우리가 그 공제를 받지 않아도 되잖아요. 경제 활동 안 하면 이 세액공제를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는 그냥 IRP 계좌보다는 연금저축이 조금 더 편해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야, IRP에는 그래도 예금이 있는데 연금저축에는 예금이 없잖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그 연금저축 안에 그냥 그 단기채권이나 뭐 금리 연동형 ETF가 예금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매수하면 예금이랑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꼭 예금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경제활동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선택하시고 최대한 납입할 수 있는 한도만큼 내시면 되고, ISA 계좌까지 활용하게 되면 짧은 시간 안에 목돈을 이전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좌 용도를 좀 잘 보셔야 돼요. 어차피 세액공제를 안 받잖아요.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들은 그 계좌에 들어가시게 되면 중도 인출하면 있어요. 누르게 되면 내가 돈을 얼마 뺄 수 있는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 금액만큼은 그냥 아무 때나 뺄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인출할 때는 연 1,500만 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어떤 거 뺄 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금액을 인출할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리고 나는 실제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데 딱 들어갔더니 과세 제외 금액이 아니라 과세 대상 금액으로 적혀 있다. 그때는 서류 하나만 발급하시면 돼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연금, 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 끊어다가 금융회사에 제출해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 있어요. 저도 연금저축 가입했는데 소득세 신고 다 했는데 실제로 봤더니 공제가 안 됐더라고요.
근데 금융회사에 들어가면 공제된 걸로 나옵니다. 금융회사는 몰라요. 내가 공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는 서류 떼다 신청하시면 그때는 공제 안 받은 금액으로 전환이 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인출 전에는 꼭 그 작업은 한번 하셔야 됩니다. 인출 전에는. 행여나 내가 뭐 100% 다 세액공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작업은 꼭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간 1,800만 원 이상 납입할 수 있다. 이때는 계좌를 조금 쪼개 놓는 게 조금 좋기는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간 1,800만 원 중에 900만 원에 해당되는 금액만 우리가 뭘 받을 수 있냐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거 있죠. 중도 인출을 고려했다 라고 써놓은 건 뭐냐면, 자, 우리가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내면 나머지 공제 안 받은 300만 원은 결국에 IRP 계좌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연금저축에다가는 600만 원까지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기 때문에. 자, 그러면 900만 원 다 받을 거면 결국에 나머지 300은 IRP 계좌로 옮겨 놓으시면 되고요. 자, 다만 IRP 계좌 어차피 세액공제 받은 거 빼면 세금 다 뗍니다. 16.5% 세금 뗄 것이고. 자, 그리고 연금저축에도 600만 원 세액공제 받은 거 해지하면 16.5% 세금을 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차피 다 공제받았으니까 이꼴 세금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연금저축을 이제 다른 걸 하나 개설해서 걔는 900만 원 납입해 주시면 얘는 용도를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용도로 쓰시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금융회사에서 그걸 나눠주는 걸까요? 아니면 내 마음속으로 나누는 걸까요? 자, 내 마음속입니다. 자, 금융회사에서 나눠주지 않고요. 여러분들이 꼬리표를 달았다 한들 금융회사는 그거 관심 없어요. 그냥 내가 어느 회사의 연금저축은 공제 안 받은 거, 공제 받은 걸로 구분을 해야겠다. 이렇게 분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제 적용과 공제 적용하지 않은 거 언제 분리하면 될까요? 퇴직 직전에 한번 하시면 돼요. 그때 연락하셔서 이 계좌에 그냥 몰아주세요라고 하면 몰아줍니다. 다만 운용이익은 안 몰아줘요. 운용이익 있죠. 공제 안 받은 금액에서 이자나 배당 받으면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과 얘네들은 분리는 되는데 그 계좌 안에 있는 운용이익까지 나눠지는 건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뭐 1번 계좌에 900만 원 가지고 배당을 받아요. 90만 원 배당 받으면 900만 원은 공제 안 받은 금액이 되고 나머지 90만 원은 뭐다? 운용이익이에요. 그리고 나서 돈이 빠져나가는 순서대로 나가거든요. 공제 안 받은 거 먼저. 그러면 900만 원 나가고 나머지 90만 원 나갈 때는 걔는 연금소득세 과세대상 소득이에요. 그런 게 조금 복잡하니까 알고 계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연간 1,800만 원 이상 납입 가능하고 좀 인출을 좀 고려했다. 그러면 1, 2, 3 이렇게 두셨다가 각각의 좀 구분을 두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계좌가 너무 많은 거 싫어. 근데 난 연간 1,800만 원까지는 낼래 이러면 어디에다가 IRP 계좌에다가 900만 원 내시고 그 다음에 연금저축에 900만 원 내면 제일 깔끔해요. 왜냐하면 IRP 계좌에 900만 원 들어간 거를 뭘 처리하면 돼요? 세액공제 받은 걸로 처리하면 계좌도 다르잖아요. 그죠? 계좌번호 써있단 말이에요. 아마 연금저축이 15번이고 IRP가 29번 이렇게 꼬리표 붙어 있거든요. 그 계좌번호 뒤에 숫자는 그 계좌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가끔 막 짝대기 막 숫자 있는 거 보이시죠? 가끔 계좌번호 입력할 때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이 숫자까지 넣어야 되나? 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고 그 계좌의 속성을 구분해 놓은 거예요. 보통 연금저축은 15번 계좌. 그죠? IRP는 29번. 그 다음에 ISA는 14번. 그죠? 그 다음 퇴직연금 DC형은 또 다른 번호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계좌 번호, 그 꼬리표는 그 계좌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거는 1,800만 원 낼 때 IRP에 900만 원 다 공제 처리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연금저축 900만 원은 공제 안 받는 거 처리하면 관리가 제일 심플해요. 이게 가장 심플한 관리 방법이 될 수 있고, 다만 연금저축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일부는 뺄 수 있어요. 일부. 자, 근데 IRP 계좌는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일부를 빼려면 중도 인출 사유가 필요해요. 집을 마련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증금이 필요한다든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다든지. 그렇기 때문에 IRP에서 중간에 자금을 빼는 건 결국에 해지예요. 그죠? 그래서 한꺼번에 목돈이 다 빠져나가게 되고 그동안에 받은 공제나
운용 이익에 대해서 16.5% 세금 때문에 약간의 좀 유동성이라 그러거든요. 자금을 이렇게 인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는구나.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도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 이렇게 일단 두 개로 구분해 놓는 게 조금 더 괜찮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네 번째가 이제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가끔 이제 중간에 퇴직하셔서 자금이 다 섞여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잘 몰라가지고 퇴직금을 한번 받아서 일부러 다 섞여 있는 경우 있는데, 이 퇴직하셨을 때는 일단 IRP 계좌가 별도로 조금 하나를 더 두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연금저축도 있고 IRP도 있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근데 별도로 퇴직용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돈을 인출할 때 이 세금적인 부분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연금 계좌는 뭐가 있냐면 인출 순서가 있어요. 인출 순서, 돈을 빼는 순서. 첫 번째가 세액공제 안 받은 게 있으면 걔가 먼저 나가고, 자, 두 번째로는 퇴직금 원금이 나가고요. 세 번째로는 세액공제 받은 거랑 운용 이익이 나가요. 자, 근데 나는 뭘 먼저 빼고 싶냐면 퇴직금 원금 먼저 빼고 싶은데 계좌 순서에 의하면 공제받지 않은 납입액이 먼저 나가게 되는 이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일단 퇴직금은 퇴직 IRP를 별도로 개설을 하시고요. 자, 근데 이제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옛날에 가입했던 게 있는데 거기에 돈을 내지 않았다. 걔는 신규 가입이냐 아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과거에는 그냥 돈을 내지 않더라도 가입 기간이 인정됐던 때가 있어요. 근데 최근은 일단 가입하더라도 최소 얼마는 납입해야지 인정이 되거든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금융회사 전화하셔서 여기에다가 내가 퇴직금을 입금했었을 때 신규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이 신규의 개념이 이게 좀 복잡한데, 이 퇴직연금이 그 가입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연금 수령 연차 뭐 6년차 적용되고 막 이 복잡한 게 하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보통 따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조금 나중에 조금 이야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 이 퇴직금은 일단 퇴직 IRP를 별도로 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연금을 개시할 때 좀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연금저축 1번에는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는 납입액, 얘는 무슨 용도로 쓰냐면 비상금의 용도로 쓰면 돼요. 왜냐하면 공제 안 받은 금액들이 쌓여 있으면 돈 빼는데 세금이 아예 없어. 그러니까 비상금 통장처럼 그냥 세액공제 받지 않은 납입액을 하나 두시고, 자,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 받은 거는 뭘 지켜야 돼요? 되게 귀찮은 거 있어. 연 1,500 막 맨날 지켜야 돼요. 그죠? 왜냐하면 연금소득세 한도가 있어, 한도. 유일하게 한도가 있으면 공제 받은 거예요. 그죠? 그럼 걔는 일단은 1,500만 원 이내로 빼는 게 일단은 세금 줄이는 데는 베스트니까, 그래서 얘네들을 차라리 먼저 빼두지. 그럼 빼고 나서 부족하면 어디서? 세공제 안 받은 거에서 조금 더 인출하거나.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직금이 들어간 거는 목돈일까요? 아닐까요? 상대적으로. 목돈일 확률이 높죠. 자, 그러면 갑자기 우리가 월급만 받아 쓰는 건 아니잖아요. 보너스도 받고 이래야 되는데, 그럼 퇴직금은 무슨 용도로 쓰냐면 조금의 목돈이 더 필요할 때. 왜냐하면 목돈이 들어있다 보니까 인출할 수 있는 한도도 높고요. 자, 그리고 또 뭐가 높냐면 이게 인출 한도랑 그 다음에 이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는 거기 때문에 연간 1,500만 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냥 얘는 그냥 퇴직금에 대한 거는 퇴직금에 대한 인출 한도만큼만 빼시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적지 않은 목돈들이 빠져나올 수 있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의 속성에 따라서 조금 구분을 좀 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냈을 때 공제받은 것끼리 묶어두시고, 그죠? 그 다음에 냈을 때 공제 안 받은 거 하나 두시고, 그 다음에 퇴직금만 따로 빼놓으시면 계좌 관리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3개면 좋겠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게, 공제 안 받은 거 하나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공제 받은 거 하나, 나머지는 퇴직금까지 있으면 그때는 자금의 용도별로 인출하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도를 구분하는 이유는, 예전에는 이런 얘기가 많이 없었는데 어떤 내용 때문에 그러냐면, 갑자기 월배당이 생기고 나서 배당금만큼 빼다 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공제 안 받은 게 세금이 없구나. 그래서 갑자기 계좌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졌거든요. 과거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계좌를 용도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활용하는 게 어떻게 보면 자금을 인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유연성을 조금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구분을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준비된 내용. 또 시간을 좀 오버했는데,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도 또 뭐 기회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오프라인 통해서 여러분들 찾아뵐 테니까 나중에도 또 기회 되시면 또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